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지난 6월 말 미국을 뒤흔든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결문이 있었죠. 1972년 이후로 미국 여성들의 임신 중절권을 보장해온 로 vs 웨이드라고 하는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이 여파로 미국 전역에 난리가 났습니다. 임신 중절권 또는 낙태권은 미국 정치에서 흔히 사람들의 감정을 많이 자극하는 이슈, 핫 버튼 이슈 중에 대표 이슈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격했어요. 심지어는 일부 이번 판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법관들의 집을 에워싸고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들, 배우, 아티스트, 대중적인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고요. 다른 서구 국가들의 정상들은 대체로 이번 사건을 인권의 후진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사회 전체가 토론을 하게 만들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판결문들을 랜드마크 케이스라고 하고요. 이런 랜드마크 케이스가 있을 때만큼이나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문화죠. 토론 문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때도 또 없을 겁니다. 특히 이 대법관들이 9명이 있죠. 미국에서는. 그 중에 5명 이상이 주장하는 쪽으로 판결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딱 5대4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다수가 낸 majority opinion, 다수 의견이 있고요. 4명의 소수 의견이 있는데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일단 토론이 벌어지고요. 일반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받은 정보와 지식과 논조를 통해서 길거리라든지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도 또 토론이 벌어지는 게 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판결에 찬성하는 언론 그리고 반대하는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지를 쭉 훑어보면 미국의 사회 정치 문화에 대해서 훨씬 더 깊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이 판결문의 결론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은 낙태의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다. 로와 케이스의 판결은 뒤집혔다. 낙태를 규제할 권리는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 마지막 문장 같아요. 선출한 대표라는 것은 각 주의 의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국회가 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은 로 vs 웨이드 같은 대법원 판결문으로 이 문제가 결정이 돼야 될 사안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부를 통해서 결정됐어야 되는 문제다. 일단 판결에 찬성하는 기사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2022년 7월 1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이번 대법원 기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들의 법리 철학이 미국을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다라고 통합해가지고 칭찬하고 있는 기사예요. 이번 연방 대법원은 법적 해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정책이 타당하냐가 아니다. 누가 정책을 결정할 헌법적 권리를 가지느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원래 대법원의 역할인 입법, 사법, 행정부 사이의 교통경찰 역할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훌륭한 판결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헌법에 보면은 삼권 분리가 명시돼 있잖아요. 이것이 잘 지켜지는지를 모니터링해서 한 부서가 다른 부서의 권한을 침해할 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을 의회의 허락 없이 할 때 저거는 위헌이야라고 얘기해주는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이 원래 그들의 의무고 그 의무를 이번에 훌륭하게 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미국의 주들에서 이미 낙태가 불법이죠. 근데 이 주들이 그 법을 시행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위헌이라는 판결문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로 vs 웨이드가 뒤집히면 이것이 뒤집히는 순간 임신 중절을 금지했던 주들의 법이 시행 가능한 법이 되면서 각 주에서 다시 투표를 하고 그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고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봤냐. 이것이 이제 큰 반대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미국 시스템에서 입법을 하는 것은 어렵다.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정치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건국 아버지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뀌는 동안 굉장히 답답한 건 사실이지만 그 법을 누가 함부로 바꿀 수 있게 되면 누군가가 자기의 권한을 악용할 가능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일부러 미국에선 법을 바꾸기 어렵게 만들어놨고 그 법이 바꾸기 어렵다 그래서 원칙대로의 프로세스를 이용하지 않고 대법원을 빨리 가는 지름길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의견인 거죠.
브렛 캐버너라는 대법관이 쓴 보충 의견에 헌법은 낙태에 대해 중립적이다. 정책은 이제 유권자들의 의견에 따라 각 주의 입법자들에 의해 합리성 기준 심사라는 적법성 검토에 의해서 또 결정이 돼야 된다.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대법원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할 권리가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왕적 대법관의 태도라고는 절대로 볼 수 없다라고 방어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번 판결에 반대를 하는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2022년 6월 24일에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절망적인 톤이에요. 2022년 6월 24일부로 가임기 미국 여성은 그 전날 또는 어머니, 심지어는 할머니 시대에 비해서도 스스로의 신체에 대해 자율적 권한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기사와 이 기사를 대조해보면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앞에서 얘기했던 브렛 캐버너 의견문을 여기서도 똑같이 인용하기 때문이에요. 헌법이 낙태에 대해 중립적이기 때문에 이 법정, 즉 대법원도 완벽하게 중립적이어야 한다. 캐버너 대법관이 보충 의견에 썼다. 하지만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지적했듯이 이게 이제 미국에서 흔히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은 토론이 진행되는 방식이죠. 미국에서 가장 헌법을 잘 아는 사람도 5대4로 갈라질 정도면 국민들도 의견이 갈라질 것이고 그 갈라진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토론을 해야 민주주의가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미국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법관들 중에서도 캐베너에 반대한 법관들인데 그 사람 의견도 듣자. 권리에 있어서 즉 인권에 있어서 각 주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놔두는 것을 대법원이 중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의 중립은 권리를 침해하려는 모든 자들에게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중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다수 의견자 중에 한 명이었던 대법관 토마스의 보충 의견을 인용하면서 미국인으로서 즐기는 수많은 다른 권리도 빼앗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임약을 먹을 권리라든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스스로 고를 권리, 두 명에 동의하는 성인이 침실에서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던 범죄자가 되지 않을 권리, 이번에 사라진 낙태권과 비슷한 헌법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으며 토마스 대법관은 그 근거 자체가 부실하다고 얘기한다. 뉴욕타임즈의 의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 대법원이 헌법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해석해준 덕분에 특정한 주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을 만들 수 없었던 그런 판례들이 많은데 로 vs 웨이드도 그런 판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자유를 각 주 정부에서 침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이 판결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월스트리트 저널로 가보면은 데니얼 해닝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월스트리트 저널 비디오예요. 이 비디오에 의하면 미국이 지난 50년 동안 겪었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이슈가 너무 뜨거워질 때마다 미국인들이 흔히 쓰던 말이 있었대요. All politics is local. 모든 정치는 결국 지역 정치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또 땅이 굉장히 넓고 지역별로 정서도 굉장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전국적 레벨에서 협의를 볼 수 없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감정 싸움으로 치닫게 되면 각 주에서, 카운티에서, 타운십에서 이거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고 타협할 수 있는 얘기만 하는 그런 전통이 원래 있었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민주당을 지배하는 세력에게 모든 정치는 곧 연방 정치이기 때문이다. 각 주가 서로 정서가 다르고 도덕관념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를 연방법과 연방법정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알리토의 문장 로 vs 웨이드가 지난 50년간 미국의 정치 문화를 독소적으로 만든 논란의 불씨가 되었다는 문장을 이분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로 vs 웨이드가 미국의 컬처럴 워의 시작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1990년대부터 미국이 이상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어가 컬처럴 워입니다. 이 컬처럴 워이 미국에 독소적으로 작용하고 미국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대통령이었던 바락 오바마가 2021년 10월 25일 버지니아에서 한 연설에서도 우리가 컬처럴 워 따위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판결을 난 대법관들이 똑같이 대법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펠 vs 하지스 같은 판결에서는 동성 결혼을 허용했고 바이든 vs 텍사스 같은 판결에서는 미국으로 망명을 오자고 하는 사람이 미국 땅 안에서 대기를 할 수 있다고 판결을 냈기 때문에 이 대법원이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낸 적도 있고 이것은 이들이 어떤 특정한 정치 편향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대법관들이 아니다라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데니얼 해닝턴이 핀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이 6월 24일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렸습니다. 대법관 브라이어, 케이건 그리고 소토마이어의 소수 의견을 보면 이제 이분들이 이번 판결에 반대 의견을 냈던 대법관들이죠. 대법원의 판결은 의회에 전국적 낙태 금지법을 만들 권리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판결문에서 낙태를 규제할 권리가 국민과 그들의 대표에게로 되돌려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대표는 주 레벨일 수도 있지만 국가적 레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대다수가 찬성을 한다고 하면. 이 이슈는 그렇기 때문에 독소적이고 자기 파괴적 입법 전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각 주가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의회에서 두 캠프가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 또는 불법화 시키려고 하는 입법 전쟁이 오히려 미국 정치에 더 대두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권리들이 한 번에 사라질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은 다수 의견자들의 주장, 즉 낙태 문제를 각 주의 손으로 되돌린다는 주장과 반대된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지역 갈등, 이념 갈등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더 날카로운 지적 같아요. 미국인들이 대법원 판결을 일종의 영구적 국법으로 의존할 수 있는 기대가 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법의 특징을 제가 처음 미국 고등학교 가서 배울 때 Common Law Practice라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법은 Code Law라고 해서 의회에서 정확하게 법조문을 만들어야 법이 생성이 되는 데에 비해서 미국은 그동안 여러 법원들이 특히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냈는지의 논리가 일종의 법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미국 법의 특징이고 이 덕분에 이제 미국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국회나 정부에서 법을 만들지 않아도 새로운 종류의 분쟁이 나올 때마다 판결을 통해서 빨리빨리 판례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규칙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제가 미국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이 옛날에 대법원이 한 판결을 그냥 이렇게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대법원 판례를 국가 최고의 법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던 미국인들은 도대체 이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살 것이냐라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금 다른 앵글에서 이 이슈를 다룬 글입니다. 미국의 대표 보수 띵크탱크 중에 하나인 케이로 인스티튜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역시 같은 날에. 이 글은 두 가지 의미에서 흥미로운데 다른 글들은 헌법의 법리적 해석과 법의 권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언론에서 훨씬 더 많이 다뤄진 태아 인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더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약간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전통적인 미국 사회의 크리스찬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보수들이 있고 자유시장 경제가 철저히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정부는 웬만하면 개인의 선택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보수들이 있죠. 케이로 인스티튜트는 어쨌든 스스로를 리버테리언이라고 불리는 그쪽 보수를 대변하는 띵크탱크로 여태껏 알려져 왔습니다. 만약 신체적 자율성 속에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약물과 치료를 받아들일지 또는 거부할지가 포함된다면 출산에 대한 자유도 당연 거기 포함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프로초이스라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낙태권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을 찬성, 반대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한쪽은 프로초이스, 나는 선택을 지지한다. 한쪽은 프로라이프, 나는 태아의 생을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왔거든요. 다른 분야에서도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개인의 선택을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하지만 낙태에 대한 문제가 개인 신체에 대한 결정의 문제일 뿐인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프로라이프 논리의 핵심은, 즉 이번 판결에 찬성하는 진영의 논리의 핵심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정확하게 언제, 임신 중 어느 시점에 또는 수정이 되자마자 인권을 가지는 주체가 되며 자기 스스로 도덕적 고민과 결정을 할 권한이 주어지는가이다.
시기의 문제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그래서 내 몸 내 선택, 이 프로초이스 진영의 슬로건이죠. My body my choice. 내 몸 내 선택이라는 전제로 시작하는 것은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노예를 소유한 사람이 내 재산 내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 이상 신빙성 있는 논리라 보기 어렵다. 옛날에 노예들이 법적인 인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람의 운명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 케이로 인스티튜트가 주장하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와 이번 정치적 스탠스의 모순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나갑니다. 이런 미국에서의 토론은 미국의 독특한 법체계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레벨에서의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흥미롭고요. 또 하나는 이 토론을 전 세계가 다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그 임팩트가 번져나간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르몽드 신문에 2022년 6월 27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프랑스의 레페블릭 엉 마르시라는 당에 소속돼 있는 오로 베르제라고 하는 그 의원이 미국에서 저렇게 판결이 뒤집히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도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프랑스 헌법에 아예 기본법으로 낙태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도 거부돼서는 안 된다라는 법을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보니까 비슷한 일이 있었나 봐요. 2018년 4월에 그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애니에스 무장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굳이 헌법에 넣는 것은 이미 프랑스에서는 이런 권리가 보장이 돼 있는데 법적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그냥 법에 조문이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법을 이해하기 어렵고 법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결과만 나올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2018년에 한번 프랑스에서 이슈가 됐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게 이슈가 되니까 프랑스에서 다시 이제 언론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오갈 정도로 미국에서 일어나는 토론은 아직도 전 세계 다른 민주국가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나라의 문화는 미국 사람들이 thorny 이슈라고 그러죠. 가시 같은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방식으로 토론하고 어떤 것에 근거해서 논리를 펴는지 같아요. 그래서 이번 미국 언론에서 일어난 이 토론을 통해서 미국의 정치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컨텐츠 준비해봤고요. 오늘 조성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